네, 이번 지난 연사는 세미나를 하게 된 23-1기 심대용입니다. 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 인식과 뉴런 네트워크 쪽을 알아봤는데요. 그와 다르게 다른 연산법이 진화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앞서 말한 이제 그러한 패턴 인식 부분과 어떤 점이 다른지 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러한 것을 쓰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요인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개요와 그다음에 염색체, 그다음에 유저 알고리즘, 뭐 스케줄링 방법 이런 식으로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진화 연산이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진화 연산이라는 게 지금 현대에서는 많이 잘 안 알려져 있고 많이 발전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에 비해 뉴런 네트워크나 그런 쪽 부분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진화 연산이라는 게 이제 그와 다르게 이게 좀 저희 학부생 기준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뉴런 네트워크보다 이게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즉 진화 연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과 이제 상태를 똑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기원을 먼저 보게 되면 진화 연산이 나오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먼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그리고 뭐 업적들이 있는데 그 세계 일주를 하게 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류의 기원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간하게 되는데요, 책을. 그 당시에서는 종류의 기원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 다음에 좀 억지스러운 방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진화된 생물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된 게 이제 먼저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 이렇게 찰스 다윈이 말한 진화론이 있는데 창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화 연산으로 사람이 이제 발전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빡빡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진화 이론을 이제 결합하게 되면 이제 진화 연산이라는 게 먼저 특징을 뭐 5가지로 보게 되면 자산, 생존경제, 그다음 변이, 자연선택, 진화라는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게 이제 말 그대로 생물학적 이제 진화나 컴퓨터로 나중에 보면 이러한 5가지 규칙으로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게 왜 나오게 됐냐 하면 먼저 토끼 집단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태초에 토끼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 토끼가 이제 풀을 뜯고 먹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여우라는 집단이 있겠습니다. 그 여우는 이제 토끼를 잡아먹기 때문에 토끼 같은 경우에는 그 여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우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발을 빠르게 하는 진화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을 보게 되면 느리지만 영리한 이렇게 돌연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변이라는 것도 적혀져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생물학적 이제 진화에 좀 더 발전에 가중치를 줬다고 하는 종의 기원이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진화가 일단은 많이 봤듯이 이제 포켓몬이나 그런 것처럼 이제 진화를 한 이유가 좀 더 진화해가지고 좀 더 강해지려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그처럼 이제 컴퓨터도 요즘에는 이제 많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발전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컴퓨터가 생성된다고 이전 뉴런 네트워크 쪽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습성과 비슷하게 진화 연산도 이러한 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딥러닝과 뉴런과 그 다음에 진화 연산 이렇게 3가지를 이제 배워볼 것인데 그에 대해서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지난번에 뉴럴 네트워크 쪽에서 각 노드들이 계층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처리하는 방식을 좀 더 향상시켜서 딥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자기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데요. 영화 어벤져스에서 보면 울트론이 나오는데 그 울트란 컴퓨터가 순식간에 이제 인간의 학습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 학습하는 방법을 모방해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그 두뇌에서는 그 뉴런들이 여러 층을 거쳐서 정보를 처리가 되는데 그 층이 깊어질수록 학습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그 깊은 층을 갖다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프레쉬나 포털의 음성 인식 검색 서비스 등이 딥러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음성이나 시각, 패턴 등 각종 정보를 저장한 뒤 이를 끄집어내 인식하는 겁니다. 최근 방금 봤듯이 딥러닝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이러한 기반이 뉴런 네트워크인데 뉴런 네트워크랑 진화 연산이 각각 어떤 차이점을 내는지 보게 되면 먼저 뉴런 네트워크 쪽에는 만약에 저번에 이제 세미나를 했을 때 말했듯이 두 가지의 개체 분류가 있으면 그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000상의 동그라미란 개체와 그 다음에 세모라는 개체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판단해가지고 이쪽 세 개와 이쪽 세 개는 이제 각각 다른 분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런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되면 이쪽에 하나의 선을 들어서 이 접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객체를 이쪽 면에 있는 거는 동그라미가 이쪽 면에 있는 거는 세모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것에 반해가지고 인식하는 것을 최적점을 보게 되면 이러한 최적점을 가지게 된다고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뉴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 경사법이라는 것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내리막 경사법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초기 해직단이 만약에 여기를 가지고 있으면 요 제일 밑에 있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결과값이 이 무조건 전역 최저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역 최저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 최저점에 갇힐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최저점이라는 것은 이 값이 만약에 동그라미와 세모가 이게 분류를 했더라도 이 선이 어느 곳에 끊냐에 따라서 나중에 값이 있을 때 만약에 이 두 개체의 중간쯤에 선이 붙게 되면 이 분류할 때 나중에 동그라미가 여기가 생겨있더라도 분류가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선이 동그라미에 근접해서 돼 있다 라고 보게 되면 만약에 동그라미가 요 밑에 생성되게 되면 이러한 분류가 오분류로 판단돼가지고 이러한 판단이 지역 최저점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지역 최저점에 대해서 진화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향상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런 지역 차이점을 해결한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말했는데 그와 다르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이제 SVM1 방식도 있긴 한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화 연산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2차원상의 값을 가지는데 진화 연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러한 염색체를 가지고 그 안에 비트값, 그 안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처럼 계산해서 지역 최저점을 갖추지 않고 전역 최저점을 찾아가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폰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다시피 컴퓨터 하고 기계 창시자, 그다음 오토마타 창시자인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거기서 폰 노이만의 제자들이 그 밑에 아소스벅스 그 밑에 두 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 같은 경우에 유전 알고리즘과 인공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존 홀랜드와 크리스토퍼 랭턴 이 두 분께서 이제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분간에서 알렌 튜링이랑 이제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결합해가지고 이제 진화 연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먼저 앞서 이제
크게 진화연산에서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유전 프로그래밍, 진화 전략, 진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먼저 진화 전략과 진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전 알고리즘과 유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되도록, 좀 더 좋은 값을 나오도록 하는 방식을 뜻하게 되고, 유전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그램 자체를 진화시켜 소스 코드 레벨로 프로그램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유전 프로그램을 보고 먼저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연산에 대해서, 진화연산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강아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걸음마하는 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인공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가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신기로운데, 이게 소스 코드에서 보면 생각을 한 것보다 저희가 소스 코드로 짜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것을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일본 쪽에서 이제 동영상을 가졌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이제 컴퓨터가 근대를 학습시켜가지고 얼마나 높은 위치로 이제 반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소스 코드로 이제 그네를 타는 방법이고,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학습으로 어떻게 그네를 효율적으로 타는지. 먼저 지금 보면 이 왕복 주기를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기로 뭐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좋은 염색체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고, 염색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세대가 지날수록 이 소스 코드가 진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1이랑 0이라는 거 있는데, 이 1과 0이 염색체를 올라가지고 하나하나 비트가 이제 유전자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개를 입력을 두었는데요. 이 입력을 여러 개를 두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말할 텐데, 이 객체 수를 선정해가지고 이 진화 연산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똑같이 이제 염색체가 처음에 있는데 이제 조금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형들이 그냥 제자리에서 거의 점프하듯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그 자식을 높게 하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높이 올라가도록 되는 운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이제 22 정도가 됐는데, 이 세대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종료 조건을 중에서 세대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에 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을 보면 파란색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높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이제 행동이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좋은 염색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동영상을 찾다 보면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것 중에서는 이제 신기하게 봤던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력을 가지고 그네를 타는 것을 학습시켰는데
학습보다 이제 진화시켰대.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빛의 양과 이제 뭐 바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나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화되는지 초기에서 이제 색상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서 뻗어 나오는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능과 진화라는 것으로 글을 썼는데, 먼저 뭐 시스템 지능, 인간의 지능, 진화 연산. 뭐 말 그대로 진화 연산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진화를 컴퓨터가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뭐 자연 선택과 뭐 유전학 계산 모델에 해가지고 교차 연산, 뭐 변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재생산, 진화와 경쟁, 선택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진화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진화는 특정 환경 집단이 생존하고 재생산 능력을 유지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한 세대가 지나갈수록 그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좀 더 나아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정적 위상 같은 경우에는, 정적 위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까 봤던 그네처럼 중력이 있으면 그 중력에 대해서 그네가 움직일 때마다 그에 대해서 중력이 높아지거나 뭐 달라지거나 약간 위치에 따라서 가중치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변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초기에서 봤던 토끼를 보면 발 빠른 토끼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여우도 발이 빨라지는 현상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그게 정적 이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이 이제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전자 정보가 변화되고 세대가 변할수록 값이 변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이제 유전 방법과 뭐 오르막 경사법, 그 다음에 시뮬레이티브 방법을 보겠는데요. 먼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기 글에 써 있는 것처럼 한번 어떤 점이 다른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르막 경사법은 뉴런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르막 경사법 같은 경우에는 산이 하나 있다고 치면 지금 현재 산 같은 경우 이쪽이 가장 높은 산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역 최저점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지역 최저점. 물론 높지만은 전역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점이 아닌 곳입니다. 근데 오르막 경사법에서는 아까 뉴런 네트워크에서 말했듯이 초기에 어디에 시작했냐에 따라서 이 올라가는 거에서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캥거루는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최저점에 이제 멈추게 되면 지역 최저점을 못 가고, 전역 최저점을 못 가고 지역 최저점에 갇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값이 어떤 거에 따라 이 오르막 경사법은 이제 결과값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림을 표현된 이 글을 보면 먼저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이게 전역 최저점이 되고 이 두 개가 지역 최저점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캥거루를 이렇게 처음에 이 라인에 이제 풀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캥거루들은 점점 세대를 거쳐가면서 자식을 놓게 되는데, 이 주기를 해가지고 이제 개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체에서 가장 밑에 쪽에 있는 것을 계속 지우다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사냥꾼이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캥거루는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역 최저점에 있는 거는 이제 제거되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쪽 전역 최저점으로 가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기반해가지고 유전 알고리즘을 보게 된대요. 뭐 진화 원리를 문제풀이 또는 모의 실험에 이용하는 연구의 한 방법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적고, 유전 알고리즘이 필요 없는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정의된 알고리즘 문제, 그다음에 최단 경로 탐색 문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효과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NP 완전 문제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적으로 이제 초기에 봤듯이 뉴런 네트워크, 이제 오르막 경사법이랑 그다음에 지금 보는 진화 연산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진화 연산 같은 경우에는 세대, 아까 초기에 이제 인형이 봤듯이 세대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인형을 두고 그 세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진행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되게 많은 데이터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에서는 진화 연산이 좋다고 하지만 안 좋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연산되는 경우는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즉 뉴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를 뽑아내는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 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기 때문에 좀 느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초기에 봤듯이 자연적인 전문 용어를 보게 되면 DNA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와 똑같이 프로그램을 할 때 염색체와 해체단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